지금 5월 9일날 이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도 큰 개혁과 변화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미래연구소가 마련한 지방행정 과제와 검토 방향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9일 촛불민주주의로 인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상황으로 보면은 2018년 6월에 지방선거에 헌법이 개정되는 걸로 공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의 117조와 118조 두 개 조문이 지방자치에 관한 조문입니다만 이 두 개 조문도 아마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정을 할 때 어떤 범위로 개정을 할 것이냐, 준범위로 개정을 할 것이냐, 완전히 굉장히 자세한 규정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더 자치권을 보장하는 그런 개정이 될 수 있게 하는 앞으로의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먼저 최진민 박사 선임연구원께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은 5분이 해주시겠습니다. 한 분당 제가 오늘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플로어에 끝나고 나면 플로어에 질의응답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민 박사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20분 동안.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게 된 더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지민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지방권 후속 토론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는 이 지방자치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행정, 그다음에 주민자치,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포괄하여 간단하게 짚고 언급하는 그 형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간 제약이 있는 관계로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토론회 이 발제문을 보시면서 주요 내용들을 짚어가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제가 발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에 앞서서 이 토론의 제목이 지방행정개혁의 과제와 검토 방향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 간의 일종의 행정 영역으로 어떻게 보면 원래 뜻하고 있는 것보다 더 행정 측면에서 굉장히 작은 영역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연속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주요 아젠다, 개혁, 공약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에 있는 행정영역, 자치, 그다음에 정치, 그리고 주민의 행정체제 개편까지를 다룬다는 그 의미로 지방행정개혁을 썼지만, 실제 엄밀한 사전적 의미의 지방행정보다는 오늘 다룬 내용은 그걸 넘어서는 정치, 자치 영역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민선자치 부활하고 26년째 맞이하였고, 91년 지방의회 구성, 95년 단체장 선거, 90년대 이후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 지방행정 개혁에 대한 주요 논의들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어떻게 지방에 분산하고 이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이 모든 자치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 20여 년간, 30년 동안 해왔던 것들에 비해 실제 성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논의들에 주요 집중되어 있고, 현재 개헌 논의 역시도 중앙의 인사, 재정, 사무를 어떻게 헌법 조항에 반영하여 역할, 사무와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본 토론회는 분권 이후에 있는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자치와 인구 변화, 즉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자주적인 그런 재정 능력이나 혹은 자립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어떻게 행정체제에 일원하나 혹은 개편을 통해가지고 통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우르는 자리입니다. 지방 분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중앙에 과도하게 그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분권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방 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지방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이룬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의 기회일 뿐이지 이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지방자치의 내실화, 그다음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 유지에 따라 될 것입니다. 본 발제는 첫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지방 분권, 즉
기존에 집중되어 있던 논의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개혁 과제들이 검토되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의 사항이 검토되었지에 대한 내용을 짚고요. 다음으로 주민자치가 실제로 주민의 무관심에서 평해화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민자치가 되기 위한 여러 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자체에 대한 개혁, 그리고 지방정부를 뒷받쳐줄 수 있는 중앙행정체제의 행정체제 개편 내용까지 다루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 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쟁점들입니다. 지방분권에 있어서 제일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주재정권, 마지막으로 자치조직권입니다. 현재 자치입법권은 헌법 117조 1항 규정과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법률 유보로 조례가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례의 내용들이 선언적, 훈시적, 절차적인 규정들로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어떻게 이 자치법권을 확대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 개정과 헌법 개헌을 통해서 자치법권의 실질적인 법제 정비를 통해 그 입법권의 규율을 넓혀주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자치 사무를 확대시켜서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자치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방안입니다. 실제 일본의 제주도 특별자치가 2006년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을 통해서 중앙의 사무를 일괄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고, 실제 국회 특위에서도 이 분권에 관련된 여러 논의 중에 중앙의 권한은 일괄적으로, 즉 103개 법률에 걸쳐져 있는 총 616개의 사무를 중앙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들이 시도가 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 분권의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상임위에 걸쳐가지고 이것들이 분산돼서 집행하고 있어서 법의 통과에 어려웠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 일괄 이용법 제정에 대한 노력이 더 뒷받침되는 걸 지적하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치 입법과 국회 입법권의 조화를 애초에 법 제정 단계부터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에 국가와 지방의 협의장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지정해서 법령이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규율 밀도를 애초에 완화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의 논의를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미리 다 선점한 부분, 법령에 의해서 제한된 영역,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영역 내에서 조례가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지금 현재 조례 입법권은 규율 밀도가 강합니다. 이에 특정 법을 국회에서 제정할 때 이미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법에 대한 제정의 방향과 그다음에 조례 방향 부분을 애초에 처음 단계부터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안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검토될 부분은 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이 강화돼야 될 겁니다. 자치권, 즉 입법권이 강화가 된 시점에서 주민의 의사를 얼마나 지방의회가 잘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역정부나 즉 기초자치단체 정부에 봤을 때 조례의 일종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 653건의 그 조례를 발의하는 데 비해서 충북은 341건에 불과합니다. 기초정부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일괄적인 조례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하고 의회에 통한 조례 발의는 많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의회가 실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미리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권의 지정적인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도입되지 않으면 법률을 통해서 아무리 자치입법권을 확대한다 하여도 실제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입법권 확대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금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주재정권 확보 방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사무 개입은 과도한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세입 관련하여서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8, 지방이 2입니다. 반면 지출 비율 따지면 거의 반반입니다. 지방정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예산을 계산하여 국가 사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국가 사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중앙과 재정을 비율하는 매칭 형태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방의 재정에 문제는 폭이 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분권, 지방 교부세, 그다음에
여러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여러 격차를 보완해주고 있으냐, 실제 그 보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의 격차는 제조차 자주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가장 큰 게 중앙의 권한, 세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있고, 동시에 사무 배분의 원칙을 애초에 명확하게 설치하여 특정 사무는 지방이 실행을 하되 이 재원은 중앙정부가 집행하고 지방정부가 아예 지급하는 걸 명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 독일은 2006년에 독일 기본법에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준에서 특정 사무는 중앙의 사무, 특정 사무는 또 지방의 사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급에 대한 여러 재정의 부담을 헌법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약에 특정 사무가 있을 때 누가 지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수 부족을 다변화하는 방향이 최근에 좀 제기가 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와 지방이 일종의 세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일종의 공동풀 내에서 국가가 이 자주도가 좀 낮은 지정정부에게 세를 주는 방식, 혹은 기초정부나 광역정부 사이에 지방정부 사는 선에서 이 세입 관련된 이 세금 구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동세 관리를 통해서 이 지방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재정의 문제, 격차를 보완해주자는 방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와 지방 간의 공동세 제도에서 고려되고 있는 여러 것들은 교통에너지, 환경세, 개별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고요. 지방정부 간에서는 주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를 공동으로 관리하여 지방정부에게 나눠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6년에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도입한다고 했을 때 좀 큰 사회 정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당시 안이 시군에 있는 세 중에 하나가 법인 지방소득세예요. 이게 11페이지 각주 4번에 나와 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해서 광역세로 거둔 다음에 이거를 시군에게 공정하게 나눠주자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그 소득세의 이 총량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법인 소득세를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시와 그렇지 않은 시들 간의 갈등이 큰 거죠. 오히려 시정 활동을 잘하고 재정 능력을 담보할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노력을 기하지 않는 다른 정부에게 나눠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인 지방소득세 비율이 높은 시군에 굉장히 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뿐만 아니라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경험하고 있는 지방 재정의 열악성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분권에 대한 교부세, 그다음에 중앙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확대해줘서 세입의 권한을 풀어주게 되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재정 격차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이 자주재정권을 강화시킬 때는 동시에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역시도 따라야 될 것 같고, 동시에 현재 어떤 어려움을 처하고 있냐면, 지방정부가 세수 부족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다량으로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의 파산이라고까지 하는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 부채 지방채 관련된 규모가 2008년에는 19조인데 10년도 지나지 않은 2015년에는 28조로 거의 2배 가까운 수준만큼 이 지방채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그런 재정 건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걸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자치조직권 같은 경우에 현재는 자치조직권이 대통령 명의에 의해서 제한받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내용인데요. 인력과 조직, 직제 규모들이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자기 행정사무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교용하거나 기구를 늘려서 시설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약되어 있고, 이거를 법령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법 33조의 권한에 의해서 시정요구권을 발동하여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금 현재 자치조직권에 대해서 대통령 명예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근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왜 이렇게 인력과 사무조직을 늘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14페이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중앙의 사무를 지방이 위임받고 그다음에 의사와 반해서 위임할 수밖에 없는 일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행정 자체가 하고 있는 사무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 행정 특징이 국가에 있어서의 치안과 안보를 빼고는 중앙과 지방이 동일한 영역을 종합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앙이 하려는 사무와 지방 자체가 했던 사무 자체가 굉장히 중복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과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행정 수요에 의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사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사무가 늘어난 거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지방정부의 인력과 기구가 늘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 없이는 지방정부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원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무 위임과 사무에 대한 원칙 수립이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동시에 자치 조직권이 강화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즉 현재 지방정부간의 조례에 의해서 인력과 직제들이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 재원 내에서 집행이 돼야 돼요. 금전적인 문제, 또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 방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된 상태에서 규정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수에 탄력 있게 지방정부가 인력과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제한은 굉장히 신폭이 좁다는 걸 지적드립니다. 저희 두 번째 파트는 지방자치 내실화입니다. 16페이지고 지방자치가 시행되는 지 30년이 되었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걸 체험하지 못하고 굉장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하나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국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자치와 치안행정, 즉 경찰 영역입니다. 먼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일원화와 연계 강화 논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걸쳐져 왔는데 현재 체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가 돼 있어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가 돼 있고 단위에서만 시도지사를 직선을 통해서 우리가 선거를 해서 선출하는데 이때 시도지사는 정당의 경험이 없어야 된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경험을 5년 이상 갖는 것들이 교육감이 그 정당에 대한 일종의 활동이 후보 등록 1년 전까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엄격하게 선출을 달려하기 때문에 재정도 분권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냐면 실제 16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학교 용지 분담 근무가 우리가 좀 예산들이 있어가지고 지방교육청이랑 교육자치, 지방교육청, 그다음 교육의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치에 있는 기관과 그 지방에 있는 지방정부간의 예산과 재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누가 지출해야 될지. 그래서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불거진 적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 가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리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교육도 시대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립되기 어렵고 또한 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특색 있는 교육 정책에 수행하기 위해서 양자를 통합하거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는 교육계에서 주로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 전문성의 저해 문제로 토대로 반대 입장이 강해서 현재 합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여러 교육 자치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 일반 행정으로부터 자치, 그 다음에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자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자치, 즉 교육감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입니다. 현행은 이제 정치 중립적인 교육감을 시도 수준에서의 직선을 통해 가지고 뽑고 있지만 지나치게 교육의 경력을 그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 5년 동안의 교육 경험이 있어서 교육 행정의 경험이 있는 교수 혹은 교직원의 그 입지만 열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실제 교육 행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이 실제 교육의 이
교육감의 전문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적 고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교육 경력에 대한 검토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 선거 방식을 병행하지는 안이 있는데 현재 정치 중립적인 직선을 하더라도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감을 통해서 해당되는 교육감이 어떠한 교육 정책과 교육 철학을 하고 있는지를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주민들에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동시에 교육감을 직선을 하지 않고 시도지사의 선거에 있어서 러닝메이트 형태로 간접으로 인선하는 방향도 고려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내의 이 교육의 행정이 즉 일반 행정에 있어서의 논리적 연계, 유기적인 원활, 소통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는 것들을 지금 여러 대안들이 제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교육기관으로부터 자치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 운영의 활성화, 지역사회 협력적인 방안들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가 자신의 치안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다 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운영 방식, 자치경찰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경찰의 운영 단위를 광역을 할 것인지 기초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자치경찰 그 조직의 장을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에 대한 안들이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제주자치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가경찰이 지역의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검토 영역은 이제 영역별로 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 이 검토 영역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검토 지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입니다. 자치경찰 역시 경찰이니까 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모든 업무를 해야 되느냐 논의는 즉 자치경찰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경찰이 즉 자치경찰이라도 수사권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 일을 검찰 출신에서 의해서 그걸 지배받는 경우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사권의 분리의 원칙을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와 자치경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부분을 하는 부분이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사권 없이 교통, 그다음에 치안의 일부 영역에 대해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표가 저희 공약사항을 내고 있는 안도 기초단위 내에서 수사권 없는 자치경찰 단의 운행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수사권 없이 조정하게 되는 경우라면 국가경찰 간의 또 업무 간의 갈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내에서 인사이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자치경찰은 훨씬 더 적은 인력 내에서 승진과 인사이동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경찰에 있는 분들이 자치경찰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이 자신의 권한 자체를 나눠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권한 이인에 있어서 자치경찰과의 협조 체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 검토 조정과의 관련성까지도 유기적으로 고려해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제 도입 단위입니다. 광역 단위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기초단위 내에서의 관할권을 넘나드는 광역범죄, 광역수사 혹은 광역의 치안 서비스에 대한 제공이 원활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치경찰이 표방하고 있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은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군구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하는 반면 동시에 광역단위 내에서의 관할을 드나넘는 광역화에 있어서의 자치 서비스에 대한 치안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내용은 21페이지 표 2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자치경찰의 인력 선발과 기구 운영 방식인데 가장 민감한 부분은 자치경찰 기구의 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의 방법입니다. 현재 논의들은 자치경찰 기구의 장을 임명하는 것,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향 혹은 별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임명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검사장도 주민의 직선에 의해서 선거하는 게 있다는 게 지금 그
그 정치계 혹은 행정의 영역, 언론에서 시민단체 영역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치경제기구의 장 역시도 선출하는 방향 역시도 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0페이지는 자치의 모형에 답변합니다. 현재 227개 기초정부가 동일하게 기관 대립형의 그 지방 모형, 자치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 대립형은 뭐냐면 단체장과 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선출이 돼가지고 현재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거 양상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220개가 넘는 기초정부의 이 정치적인 그 특성, 그다음 행정 환경의 영향은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에 대해서 기관 대립형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일종의 비판과 개선의 필요성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괄호 2번 개선 방향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모든 지방정부가 기관 분리형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 통합형, 시장 관리형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기가 되고 있고 이에 박근혜 정부에서 있는 소속된 그 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들을 2014년에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4가지 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현재 단체장 중심형, 즉 기관 대립형을 유지하는 안이 1안이고 2안은 단체장 권한을 좀 분산하는 방향, 그 다음에 2안 3은 비슷합니다. 4안은 의회 중심으로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선출하여 지금 현재의 대립이 아닌 통합형으로 일어나야 불필요한 지방행정상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자치모형을 일률적으로 도입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인구적인 특성과 행정수에 맞춰서 차등하지 않은 주장도 있습니다. 2만 명 미만의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합시키는 방안, 2만에서 5만 명의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완해요 기관 구성, 그리고 5만에서 20만 명 이상의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선택하여서 각각의 단체장 중심으로 갈 것이냐 혹은 의회 중심으로 갈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서 지방정부의 특색에 맞춰서 기관 구성을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검토 방향은 지금 앞서 논의된 모든 내용들도 동일하지만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했을 때 실제 지방의회가 이 내용을 얼마나 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즉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담보되는 점입니다. 4번째는 지방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있죠. 지방의회를 선출해서 지방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권을 대리해서 행사하는 방안도 있으면서 동시에 주민이 직접 제도권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존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표적인 주민 직접 참여 제도는 주민 투표와 주민 소환인데요. 시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의 이런 참여 권한, 그 다음에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도입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주민 투표는 8건, 그 다음에 주민 소환은 2건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법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고 또한 무분별한 참여를 막기 위해 사전 조정 제도 역시도 뒷받침돼야지만 시장 운영에 여러 갈등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5번째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는 읍면의 기초자치단위였어요. 근데 이후에는 시군구 단위로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범위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직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현재 시군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은 인구 규모, 더 뭐냐면 밀착할 수 있는 읍면 단위로 중심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제기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대한 동작의 직선 혹은 공모제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지금 공론화되는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내용인데 따라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내실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관할을 굉장히 좁혀주는 방향인데 읍면 동장의 주민 직선제를 중장기 목표로 하되 먼저 이것이 가지고 올 여러 갈등을 미연에 막고자 읍면 동장을 주민의 공모제로 하는 방향이 어떻게 했냐가 지금 시범 사안으로 이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의 갈등과 여러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고요. 지금은 강남구에서 직위공모제 심사제를 도입하여 가지고 하고 있고 성동구에서는 공무원에서
공모를 봐요. 완전히 주민이 자유롭게 공모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내에서 주민의 공모를 통한 이 동장 선출이 이루어질 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제도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중앙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그 기초정부나 단체장이 지방의 행정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방자치가 내실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민자치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예속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당의 예속을 약화시켜주기 위한 지역 정당의 활성화, 그 다음에 혹은 지방선거에 있어서 아예 지역의 정당만 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중앙 정당에 의한 공천을 받은 사람의 후보를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밝히자면, 선출직, 즉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선출직이 중앙 정당의 당론에 의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들은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 그리고 모든 선출직에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정당을 표방하고 있을 때 당론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시군구 혹은 기초뿐만이 아니라 광역에 있는 시도지사뿐만, 그리고 의회, 모든 국회의원도 동일한 문제와 제약에 걸려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가지고 본인이 소신을 가지면서 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천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개입되고 있는 여러 이런 과도한 선거 비용, 공천 비용의 문제, 그리고 공천을 통해서 임명된 이런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미리 자정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27페이지 중간에 표 3 바로 밑인데, 지방정치 중앙의제와 정치와 공천과정에서 나타난 비리 개입은 기초정부나 중앙정부 모두 막론하고 나타난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지, 정당 공천제를 완전히 폐지해서 하는 것은 좀 과격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며, 공동 책임 제도의 도입,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정당 공천으로 당선된 자가 자격을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할 때 해당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 것들을 의무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비리 혹은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후 선거에서 공천 규모를 조정하는 방향들이 뒷받쳐지는 게 훨씬 더 내실화 있고 실행 가능한 전략이 아니냐는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지역 정당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정당법의 현행 3주 규정을 개선하여서, 현재는 수도에 소재되고 있는 중앙 단일화 규정이 있는데, 이걸 개정안에서 특별시, 광역시도, 시도청 소재지에 소재하는 중앙당으로서 지역 정당이 폭넓게 이런 지방 정치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제안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현재는 지금 10%입니다. 근데 지방의회 구성을 따지면 3명, 4명이 불과하기 때문에 10%의 비례 의석을 통해서라도 주민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주의 구도 완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비례 의석수를 좀 더 넓히는, 10% 이상으로 넓히는 방향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요. 네 번째, 운영 방식의 개혁 및 책임성 확보 통치체제는 기존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내용을 넘어서는 중앙행정과 지방정부 자치의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가 노정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을 먼저 개선해야 됩니다. 현재 운영 방식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처의 구성이 지방정부의 부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지방정부의 그 부서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앙으로부터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중앙정부는요, 자기 사업을 내려보낼 때 각각의 부처별로 독립된 권한과 재정 권한에 의해서 사업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 할거주에 의해서 지방의 입장에서는 내려보낸 사업의 이름과 취지가 비슷하지만 보내고 있는 중앙부처, 중앙관청의 성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중앙정부가 경험하고 있는 부처 할거주의, 유사 중복된 사업이 지방정부에서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정부 이러한 것들을 통제하고 총괄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일 지원 기관과 동일 대상, 동일 목적에 대해서 너무 세분화하게 됐을 때는 관리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중앙주도의
집권적인 지방 정책의 입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조정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안드립니다. 개선 방향은 29페이지 보시면 사회정보 수준의 개선 과제인데 중앙의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독서법 체제를 개선하고 지방 입장에서 즉 중복의 비효율성이 있는 지방 입장에서의 국고 보조금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 검증 기구를 신설하여 얼마만큼 동일한 부처는 다르지만 동일한 목적에 있는 사업들이 얼마만큼 지방에 내려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개선은 지방정부에서 동일하게 행정 부분에 인력 재배치를 함으로써 행정사무가 사회복지사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무 재배치를 제안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마지막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회 경제생활을 통하여 주민에 관계하는 이런 지역적인 거주권,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95년 이후부터 이런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 광역정부를 지금 현재 230개의 자치정부를 2층 제도로 없앤 채로 67개의 시도 개편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여러 안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안이라고 했던 표 4에 있는 이안은 박근혜 정부 검토하려고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개선된 내용입니다. 자, 광역에 있는 구와 군위에 대해서의 폐지, 이를 통해서 구위에 대신 단체장만 직선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중층구조에서 단층구조,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단체 존재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행정 할구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토론제로 와주신 정진원 정부 전문위원께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거로 마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고 이제 마치기 전에 첨언을 드리자면 지방 분권 역시도 지금 촛불의 혁명, 촛불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적폐, 그다음 적폐 개선의 노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하게 중앙에 있는 것 역시도 사회의 일종의 어떤 부분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그것은 기득권과 적폐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지방 분권 역시도 같은 논의에서 논의돼야 되고, 이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추후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차기 정부의 공약사항이나 정책 관련 과정으로 세부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쓰셔서 좀 더 깜깜하게 자진해서 끝내주고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은 5분이 해주시겠는데,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최영민 교수님, 폴프리 자치연구소의 이은혜 2호 연구위원님, 지방의 발전 연구원 김상희 원장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정섭 선임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진헌 전문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우선 최영진 교수님께서 각자 9분, 한 7, 8분 정도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좀 많이 하게. 최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진입니다. 우리 최진민 박사님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까 전에 지방자치 이야기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저희 부친이 52년 매니언 선거에서 매니언이 됐습니다. 매니언. 예, 그때는 뭐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하려고 미니 동원을 위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꽤 권한이 컸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20대 매니언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도 훑어보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에요. 저는 크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는 사실 단순히 지방 차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의 어떤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지금 최근에 뭐 최순실 국정농단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서 발생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소위 저항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인데 아주 간단하고 저항적 대통령 권한이 많은 거죠. 좀 쪼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법.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 그러면 대통령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거고 좀 더 완화되고. 그래서 어떤 그 수직적 수평적 분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저항적 대통령제의 큰 문제는 뭐 국정농단 같은 권력적 비리보다 더 중요하면서 사실 정부가 무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제
정부의 실패, 통치의 실패라는 말을 하는데 뭐 여러분이 뭐 세월호 참사도 사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폭로한 거죠. 그 관련된 정치인들의 어떤 이해하지 못한 행동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고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제역 파동이라든지 메르스 사태 다 사실 지금 정부 때문에 무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또 대형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관리가 어려워질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효율성이 대해서 한계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분권을 통해서 하이단의 효율성을,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사실 뭐 한 거의 반반씩 역할을 나누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한 달 전인가 지방 전국 시도의 의장 협의회에서 이런 비슷함을 했는데, 개헌을 한다면, 개헌을 딱 하나만 바꾸게 된다면 지방 분권자만 지배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방 분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구조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거든요. 뭐 오늘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무슨 지방 분권 협약을 했다는데 개헌을 협약했다는 정말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2018년까지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대통령 집권하고 나면 2017년 할 엄청 많습니다. 개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많습니다. 개헌은 블랙홀이에요. 온갖 것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개헌하면 좋겠지만 개헌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있는 몇 개의 항목이라도 바꾸는 것이 제 생각에서는 현실 가능한 다음 정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당의 일을 좀 나눠주고 중앙정부, 정말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들, 국방, 안보, 경제, 구축 한번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의 역할 반을 줄이면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일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국회도 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국정 감사 때 보십시오. 한 상임위가 아마 거의 100개의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못하는 거죠.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반만 줄이면 잘할 거다. 그리고 지방 그 반의 역할들을 책임지고 열심히 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훨씬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지방 분권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뭐 행정계획도 있지만 사실 지방 정치에 대한 불신이죠. 과연 지금 우리 지방 자치단체, 단체장, 지방의회에 대해서 주민들, 국민들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대단히 불신을 많이 하거든요. 뭐 또 사실이 그렇고요. 지금도 아마 20, 30명의 단체장 법에 걸려있을 겁니다. 감옥 가 있는 분들 계시고, 대전시장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걸리고 또 시의회 들어가 보면은 시의회, 지방의회 가면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래도 언론이나 이렇게 이래저렇게 눈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감시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방 가도 정말 아무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부정부패 비리가 날 수 있는 틀인 거죠. 뭐 대부분의 지역이 다 일당 독점 아닙니까? 단체장부터 의회, 의장, 교육감까지 그렇게 한 당이 모든 걸 지배하는 구조에서는 부정부패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발제자가 지방 정당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지방 정치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정당을 중앙정당 체제를 해체하지 않으면은 중앙정치가 지방을 독점하고 장악하고 흡수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권한을 주더라도 다 그 특정 정당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거죠, 권한을. 고향에게 더 많은 생산을 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걸 누가 국민들이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권한을 주기 전에는 권한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권한들이나 돈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작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정치를 활성화해야 된다. 지방 정당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방 단위에서의 어떤 균형과 견제와 균형, 감시와 통제, 특히 시민적 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뭐 지방 정당도 있지만 또 뭐 시민 감사원제라든지 지방 단위에서 또 옴부즈먼 제도라든지 이런 시민적 차원에서 지방 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스피릿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결국 지방으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지방에 있는 일의 책임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뭐
단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육과 아까도 이제 선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선거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학적으로 말해서. 처칠이 아니죠. 최악의 방법인데 이것보다 더 나은 게 없어서 하고 있는 게 선거거든요. 그럼 사실 지방자를 내려갈수록 선거는 행해질 수밖에 없고 지루해지고 그렇게 관심을 뺄 수가 없습니다. 선거의 과다, 정치의 과잉이 가져오는 불평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좀 더 있는 정책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왜 아테네 사람들이 행정관료를 뽑기로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일부에 좀 극단적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를 구성한 방법을 뽑기로 하면 더 나빠질까? 국민들 무작위로 자기 대선에 뽑기로 해서 국회를 뽑고 이거 잘할 거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데 선거라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방식, 자원을 독점한 사람이 유리한 방식, 조직 가진 사람이 유리한 방식을 거다. 그렇지 않느냐, 자기가. 그래서 좀 더 저런 이제 그 좋은 사람을 잘 뽑는 방식을 만드는데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방식은 사실은 그냥 크게 두 가지 선거 아니면은 임명입니다. 이 방식 사이에 뭔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좀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지역 단위 내려가면서 문제가 뭐냐면 유능한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수인데 저보고 뭐 동대표라고 하겠습니까? 선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동네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할 수 있는 기회가 구조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인물의 발표문에 그걸 써뒀는데 배심원 선출 방식이 참 좋다. 무작위로 선출하는 거예요. 자격되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제 자기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까 제가 이제 동해에서 그 지역의 어떤 자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자기가 줘야 되죠. 아테네 시대 때도 빚이 없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을 했습니다. 또 무슨 이런 역할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심원제와 또 심의를 결합해서 지역 일꾼을 뽑는 좀 더 정책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토론을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민 교수님은 대인 주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퀘스천을 하시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중요한 절차였던 이런 배심원 선출 방식이나 시민 민주주의 방식으로 확대 적용을 했다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뽑기 민주주의라고 하죠. 뽑기 민주주의, 로터리 민주주의. 예, 로터리 민주주의. 로터리 민주주의. 감사합니다. 이호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속 걸려요. 왜 그러냐면 지방이란 말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은 중앙에 예속된 변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부터 보이죠. 이 일본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누가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방이라고 쓰는데 저는 일본에서는 그 지방이라는 게 어떤 뉘앙스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변두리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 지방이란 말을 다 지역이란 말로 바꿨으면 좋겠다. 만약에 개헌까지 생각한다면 전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지역자치제, 지역 정부 헷갈려 지역 단체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지역은 또 지방 그러는 건 서울과 이 변두리 이게 또 갈라져서 우리가 서울에 어디 갈 때 내려간다 그러고 뭐 서울 갈 때 올라간다 그러는데 이거 굉장히 친필적인 이게 그런 습관인데 지역은 서울도 지역이 좀 수평적인 이런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분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저도 뭐 분권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분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 볼 때마다 이렇게 약간 이게 쫙 삐지는 바에 있는데 왜 삐지냐 하면 분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역정부에다가 지역에다 보다 많이 배분하자라고 한 것은 관심들이 많으나 지역에 배분한 권한을 누가 사용하게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그건 주로 이제 단체장들에게, 자치단체장들에게, 아니면 의회도 하지 않은 자치단체장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정말 민주주의 학교라든가 뭐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칭송하는 여러 가지 말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단체자치 때문에 그러겠는가? 아니거든요. 토크빌이 뭐 민주주의 교육의 민주주의 학교다 그러는데 단체자치를 강화했겠다. 미국의 사례를 보고 그걸 민주주의 학교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 바닥민주주의가라는 뜻이 아니라 풀뿌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로 찾아보면은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수 대중 이런 사회 정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즉 민초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분권의 논의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지는 뭘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 권한을 누가 사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같이 있어야지 않다면은 그거는 이렇게 이 지방자치제가 뭐 지역자치제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것의 장점을 살리는 모습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이 그런 그 권한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도 따르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현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구동성 누구나 얘기하는데 권한을 주지 않고 참여하라고 하는 것을 동원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실 주민들이 참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에 따른 권한을 당연히 줘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이라니 여러 가지 좀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에서 다 존재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각종 주민 참여와 자치 관련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좀 있다고 하는 건데 아까 발제문에서도 그 최지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주민 참여 제도들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민 투표율이 또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선거제도잖아요. 투표율이 10%라도 당선자를 뽑는데 왜 주민투표, 주민소환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소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힘들게 서명까지 받아가 제출했는데 왜 투표율이 평일날, 휴일이 아닌 평일날 선거, 예를 들면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데 30% 투표율이 넘는 경우를 우리가 본 적이 있나요? 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선자를 가리는데 왜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것만 그런 부당한 조항을 주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민 발의제도 같은 건 제일 많이 활용하거든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참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둬요. 주민들이 힘겹게 발의를 해도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또 안산시에서 주민 발의를 했는데 이거 제가 보호지라고 얘기를 약간 성기록에 삭제해주세요. 주민들 주민 발의했는데 어렵게 부시장이 이걸 위원장으로 하면 뭐 조례 심의위원회인가요? 뭐 이런 걸 거기 각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주민들이 요건을 같이도 제안했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다 가다니 이게 주민 참여 제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좀 제도를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고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이 제도를 고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제도는 주민 참여 제도를 좀 잘 만드는 거는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 참여의 문호를 좀 넓게 하고 이 정도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턱을 넘는 건 아니죠.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같이 더 문으로 들어가자 이 문턱을 넘어가자고 제안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제도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도 맨날 바꿔봐야 그냥 맨날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행정자치부가 지금은 지방정부, 죄송합니다. 입이 이어가지고 지역정부나 지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보통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걸 저는 오히려 행정자치부가 지역자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부서로 재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중에 하나로 주민자치에 대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를 지금 실시하겠다고 하는 게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한 수단이라고 어떤 토론문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사실 청와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나오는 안보다도 굉장히 못한 방식으로 좀 시범 실시가 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조차도 이거 우리 거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판에 행정부는 지금 계속 이게 좀 한 차례 정부가 바뀐 다음에 실시하려고 하니 계속 1차 시범 실시, 그다음에 2차 시범 실시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 시범 실시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할 건지가 대충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인원을 늘리고 제도적 위상을 높인 거 외에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뭐 위탁 이런 건 다 기존에 다 했거든요. 주민자치 관련 사업들 위탁은. 그러니까 저는 이 주민자치회 같은 그런 사업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이게 애초에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라고 하는 고민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주민자치위원회도 행정개편,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자치단체를 이관하면서 빈 공간에 대한 고민하면서 나왔고 주민자치회는 행정기체계 개편하면서 동변, 읍면 통합할 때 그 나머지 그 공간이나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부수적인 고민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청와대 안도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시범 실시안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를 참여하는 주민들의 네트워킹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지역 자체를, 지역사회를 주민자치에 기반한 전면적인 재편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가 구성되지 지금같이 주민자치 플러스 알파, 주민자치위원회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정치 관련 발전에 나와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올해부터 지역 정당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지역 정당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논의하냐면 지역에서 주민들과 별로 같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중앙정부, 중앙정당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통제받는 지역 정치에 대해서 그 독립된 정당을 만드는, 저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역 정당의 위상은 이제 풀뿌리들의 주민들이 직접,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주체해야 될 시민들이 정치의 관객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관객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지역 정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명신도 지역 정당은 지역 정치 호남은 어두당 이런 식의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그냥 풀뿌리 정당 이런 식의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정치의 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같이 고려된 이런 지역 정당, 풀뿌리 정당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은 지금 어디에 위치가 우선 어디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게 그 사무실은 과천에 있는데요. 사무실은 과천에 있는데 예.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와 더 체인지라는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기관이 통합을 했어요. 사실은 이름이 이제 없어진 건데 아직은 그게 정식으로 이제 행정 처리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 의원님. 이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행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 발전연구소의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 그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이라는 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민자치 설치 운영 방안이 전부 4로 들어가 있는데 협력형이냐 통합형이냐 주민 조직형이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주민 조직형이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유형 어떤 것도 또 채택할 수 있다고 보니 협력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이 어떤 권한을 갖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권한을 많이 주려면 주민들의 대표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성을 어떻게 할 거냐, 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방안은 이 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협력형을 하고 있고요. 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협력형보다도 약간 다운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방의 발전연구원 김상희 원장님.
많이 반대한데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이 돼서 정부가 권한 배분의 제도적 쟁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크게 공감을 합니다. 아까 최영재 교수님께서 개헌의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지방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정부 간 권한 배분, 정부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지금 27년간 지방분권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부 간 권한 배분이 제대로 근본적으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크게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라고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상하 주종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를 하면 대등적인 어떤 동반자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지방정부 위상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한테 질문을 했더니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하부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약 한 60%의 설문 응답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방분권의 어떤 기본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가능성은 타자를 인정하는 데서 첫 출발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을 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의미화의 장이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필드를 만드는 것이 우선 자치권 보장의 첫 출발을 스타트하는 단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정당공천제입니다. 최지민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원들을 보면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 이후 생활정치가 안 되고 중앙정치로 복귀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이 중앙당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현실로서 역기능의 요정이 돼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방정치 본질이 왜곡이 돼서 그러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도 똑같이 수직적 종속적인 관계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했는데 왜 대등적 동반자적 관계가 되지 않고 예속이 되는가, 대리인적 관계로 이렇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클리어하게 이렇게 매듭져 나갔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정부가 관계에서 권력 배분은 어떤가 이런 IGR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지방정부 모형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스트롱 메이어 위크 카운슬 폼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시작 약 유해영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분은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모형은 강시작 약 유해형이 아니라 슈퍼 스트롱 메이어 슈퍼 위크 카운슬 폼이다.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회를 약하게 하고 단체장을 강하게 해서 지방정치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압도해서 집행기관 영향력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또 다시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모든 의결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의결한 것을 모두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아까 발표하신 기관 구성 다양화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기존 쟁점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치입법권 강화 부분인데요. 그 자치입법권 강화에서 그 법률이 범위한 혹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개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특히 그 혹은이라는 그러한 연결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그 오더나 아더와이즈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자치법권 강화를 위해서 벌금과 과태료 액수를 그 현재 경제적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야겠다. 이 안은 사실은 자치법 강화에는 매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헌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 12조 1항의 제헌 법정주의와 접촉이 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인데 왜 그 조례 발의가 수치상으로 자치단체장이 더 강력하고 지방의원은 미약한가? 이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단체장 제출 조례는 기관의 설치나 확대 이런 것이 기부 개편이 많이 있었고요. 지방의원 발의 조례는 주민복지와 관련한 조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복지를 활성화하는 자치입법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의원 보좌진이라든가 입법정책기구 설치 등의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조직권 부분입니다. 이 자치조직권에서 현행 기준인건비 산정이 철저하게 행자부에 의해서 주교가 되고 있다. 그 운행 행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있을 것 같지만 지방자치법 112조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통해 볼 때 이 기준인건비 산정은 그 표준정원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변경이 돼서 다시 2014년부터 그 기준인건비로 변경된 그런 제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뿌리를 가면 그 내무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총정원으로 이렇게 산식에 의해서 운영했던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치조직권에서 이 기준인건비 산정은 신중앙집권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제도다. 그래서 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 자치모형 다변화는 정치민주주의의 제도 설계는 정치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성과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치밀한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부분입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부분에서는 아까 이음연구소의 이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있지만 이것은 명칭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불일치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로컬리즘 비를 통과시키면서 빅 가버먼트에서 빅 소사이어티로 나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행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린 지역을 아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1999년 실시된 읍면동 기능전환에 전환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로 활성화한다면 읍면자치제가 장기적으로 재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방향을 공감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그 외 미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그 의회만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구청장을 직선하는 일하는 헌법 제11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라는 헌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그 32개 런던 바로우에서 기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서 그 의회를 다양하게 했던 영국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최규민 박사의 그 과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지방 의회 부분이라든지 정부와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서병석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토론에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최 박사님이 정리한 것을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는 토론할 건데, 제가 할 부분은 그 재정 부분이어가지고 발제문 9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있는 자주재원 확보 방안하고, 그다음에 그 효율성, 책임성 관련된 뒷부분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그 비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방분권 그 자체가 굉장히 좋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 실행이 어떤 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부분은 돈 때문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지방에 보면 재원이 부족한데 분권이 되면은 더 부족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은 앞장에 전제 2016년 현재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를 봤는데, 쉽게 말하면 국세대 지방세가 이제 8:2,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출 사용은 이제 오히려 지방이 여기죠. 요거는 그만큼 중앙이 메꿔주긴 하지만 이제 자주재원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제 국고보조 사업인데, 국고보조 사업이 지방이 되려면 지방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라는 교부세 가지고 그걸 대야 되는데, 그 간격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방 재원이 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자립도는 뭐 다 아시고요. 또 네 번째 보면 요게 지방세 비중이 자치단체 세계 지방세 비중이 2015년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 미만이 6개 단체, 그다음에 5% 미만이 5개, 한 50여 개 단체. 이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재원 합충할 때 교부세로 할 건가 지방세로 할 건가 이거에 대한 지방의 이견이 틀리고 중앙에서 이렇게 제도 만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운영 향상도 하기 위한 제도들이 그동안 쭉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주재정권 신장인데 결국에 재정분권 확대죠. 이 부분은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중앙하고 지방이 공동 노력하자 이런 단어로 많이 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원합충을 지방세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세원이 아예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좀 모순은 있지만 지방세로도 하고 교부세로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두 가지 같이 하자는 측면에서 단어가 상충적 재원합충 이래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이제 모순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방의 자체 재원 확대가 분권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제 지방 세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게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 새로운 과세 대상을 발급해서 독립세 신설하기는 경제 여건이나 뭐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지방하고 같이 현재 있는 그 조세를 잘 같이 나눠 쓰는, 세수를 나눠 쓰든지 아니면 세원을 공동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방 재원학청 쪽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우리 지방사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좀 저는 실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지방 소비세, 여기 중앙하고 지방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지방 소비세를 현재 11%인데 우선은 이거를 16%가 됐든 얼마가 됐든 확대해서 쓰는 것이 그래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15년도 기준으로 한번 계산했더니 지방 소비세 1% 확대할 때 한 5천억 원 정도 증가가 확보가 되는데 이런 비율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부족하면 몇 프로 올릴 건가 이건 정해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지라든가 지금 지방에 새로운 그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재원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공동세를 많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하고 현실 수용성도 검토해보고 만약에 A라는 방식을 실행해 봤는데 그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동세는 결국에 이 재원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 또 손해보고 있는 거 뺏기기 싫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재원이라기보다 이제 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럼 지방은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어떻게 하자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표현이 요새는 상충전 이렇게 재원학중에서 아까 그 지방재정 현실에서 봤을 때 5% 지방세에 비해서 지방세가 5% 미만이 50여 개, 그 다음에 10% 미만이 100여 개인데 이런 자진단체들한테는 그 지방세 이양하고 뭐를 하더라도 여기는 지방 거둬들이 그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흔히 이제 수도권에 세원 편중, 대도시 세원 편중 하는데 그런 것은 세원 편중 말이라기보다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세원이 부재죠,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부세를 통해 가지고 재원도 확충해주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도 완화해주는 방향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방세 확충과 교부세 인상을 통해서 같이 지방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정 어렵게 하는 것 중에 또 아까 그 그래프에서 봤듯이 보조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부담에 따른 또 지방의 재정력이 경직화되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개편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 재원의 그 부담을 가중되는 것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좀 축소시키고 축소시키는 건 영세사 축소시키다든가 유서중국 사업 통폐반다든가 해가지고 그 축소시켜가지고 그 축소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은 지방세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지방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방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토론문 3페이지문 한 1, 2년 전에 제 나름대로 한번 방법들 해서 효과를 있었는데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재원 분권에 대해서 재원확충 보장시켜주면은 그거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임성이 확실히 담보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지방에서 국고보조 사업이라든가 다른 비효율이라든가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만 이걸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하고도 있고요. 근데 재원이 덜 든 상태에서 이렇게 규제가 심하다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 규제 통제장치죠. 그 책임성 담보하는 통제장치는 이 재정분권 지방 재원 확충의 정도와 비례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 확충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은 외국에서와 같이 일종의 화살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재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건 조금 이제 결국에 지방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재원 확충을 어느 정도 보장시켜 놓고 책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스스로도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일단은 자치단체 지방 스스로 내부적인 절차라든가 이래가지고 내부 통제, 그냥 다른 내부 통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를 잘하고, 내부 통제만 가지고 또 잘 안 되니까 또 지역 주민에 대한 통제가 돼야 돼서 이제 공개, 재정운영 상황, 공시 공개 이런 거가 주민한테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주민 참여가 이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에 의한 통계 장치, 책임성을 최우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지막에 이렇게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비효율, 지방정부의 개혁 차원에서 우리 최 박사님이 국고보조 사업의 비효율 제거 그 내용을 적으셨는데, 일단 이게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일은 현장에 일어나서 그 현장 중심으로만 지방의 비효율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은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수적으로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국고보조 사업에 비효율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적으로 복잡한 체계들이 있는데 그걸 개선하고 지방 스스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사업을 조금 더 축소시켜가지고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어느 것이 더 토탈이 많을까요? 국고보조금이 더 큽니까? 지방교부세가 더 큽니까? 토탈은 지방교부세가 더 큽니다.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이 더 큽니다. 지금 문제가 그래서 보조금으로 다 흩어지는 합심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정비하지 않고는 지방자치가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그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고보조금은 지금 각 부처에 다 흩어지고, 각 부처에서는 부처 존립의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고보조금이 너무 영세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 같은 경우 가면은 1년에 100만 원 정도밖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계자치단체 이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영세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엇갈리기 때문에 정비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정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저는 국고보조금을 다 폭정해야 된다. 그리고 포괄보조금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의 지방교부세보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직접 사업의 명목을 정해놓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건 지방자치로 옥죄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진현, 정진헌 전문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면은 좋은 게 시간에 늘 쫓겨가지고 말을 짧게 해야 된다. 괜찮습니다. 10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하신 최수민 연구님 굉장히 많은 마치 저희 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을 보는 것과 같이 방대한 분량의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 내용 중에는 대부분 우리 위원회가 종합계획에 담아놓은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종합계획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이러한 내용들도 많이 제시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꼭 차기 정부에 실현될 수 있도록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체제 개편의 한정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상 지방의 체제 개편은 커다랗게 4가지의 핵심적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살고 있는 구역이죠. 이 구역을 조정한다 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그 행정계층, 자치계층,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을 적정화한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3자 간에 더 세분화시키자면 중앙정부 각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주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체 간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념은 근린자치의 핵심 축을 할 수 있는 주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특별법은 굉장히 두루뭉실한 구역의 조정, 계층의 적정화, 기능 규모와 인구와 규모에 따른 이런 그 권한의 차등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미 구역과 계층, 권한 대부분 이미 다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를 바꾸보자. 구역을 세계적으로는 일단 구역은 더 넓어진 광역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역은 광역화되고 있고 계층은 딱이 전 세계의 동에 보면 단층제화하는 경향이 영국에서 좀 있었고요. 물론 중층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고요. 다만 우리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를 만들어갖고 이 지역에 단층제가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단층제가 정말로 성공한 실험이냐 여기는 평가는 사실은 금방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계층은 제가 볼 때는 딱이 하나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층제와 단층제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방식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3자 간에 어떻게 역할과 권능을 재배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의 그 31조 그 체제 개편의 논의는 이해하는 박근혜 정부가 검토한 게 아니고요. 이건 좀 그냥 박근혜 정부 검토만 삭제가 되면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 폐지, 자치구 폐지, 단층형 통합광역시, 그 다음에 도와 시군 간 기능 분리에 입각한 이런 기능 정비 이런 얘기들이 역대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가지고 그동안 10여 년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체제 개편은 예를 들면 반대론자들이 늘 등장합니다. 예컨대 전주, 완주 통합을 하자 하니까 전주 사람들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완주 사람은 싫다합니다. 그죠?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또 권한을 배분할 때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것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 만들 때도 또 정부에서 법률 만들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 공동사무가 되는 거예요. 공동사무가 되다 보니까 국가와 지방이 기능을 따로따로 하고 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공동사무를 하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가 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가 상부기관적 역할과 지시, 감독, 통제를 하게 됐죠. 또 국가사무를 지방에다가 위임시켜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기관임상 같은 경우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재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덧붙여 얘기하자면 지방이 전국 지방을 이 중앙부처가 해결시키고 있어요. 보조금은 농촌에 가도 어촌에 가도 산촌에 가도 지방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돈을 주면서 지방은 돈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을 주면서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획일적으로 도로를 만듭니다. 획일적으로 영농을 합니다. 획일적인 정책이 전국 단위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성이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더 좋은 미래로 가는 길은 곧고 반듯한 길만 있는 것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굽은 길도 가고 필요할 때는 고든 길도 가고 여러 가지 길이 다양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회는 예컨대 임명월 정부 때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에 의해서 탄생에 더 준당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이런 종합적 의제, 장기적인 검토 과제들을 박근혜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이런 지방분권, 지방행정개혁이라는 것이 더 좋은 미래, 대한민국이 더 좋은 미래로 가면 반드시 있어야 할, 좀 더 여유롭게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세종시하고 제주도, 경기도, 세 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인구가 줄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지방연구원에서 지방소멸원에 대한 수담이라는 뜻이죠? 지방소멸원. 어제 기사 중에 보게 되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충북, 보은에 9개 자치단체가 인구가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인구 10,000명 이하로 떨어진 구역은 넓고 이런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있는 청송이든 영양이든 또 충북에 있는 단양이든 이런 데는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거든요. 지방 소멸론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인구가 늘 얼마만큼 줄어야 지방이 소멸되느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방이 소멸되지 않죠. 다만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한 행정서비스 누가 그럼 줘야 될 거냐, 누가 공부해야 될 거냐, 지방이 지역화하지 못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이 구역과 계층과 기능, 주민,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요소 간에 재설계되고 재논의되는 것들이 반드시 가능하다면 내년에 개원제는 됐으면 좋겠고, 된다면 거기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예컨대
법률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 사이에는 사무가 중복 배분돼서는 안 된다. 특별법 규정입니다. 다 입법입니다. 이거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만든 국회에서 그러한 입법한 상태의 사무 배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헌법적 가치로 담아주는 것이 저는 사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발제와 그 토론, 계속된 토론이 끝났습니다.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프로에서 시를 좀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우리 토론 하신 분 간에도 서로 또 의견을 교환하실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말씀하시죠. 예, 먼저 누구라고? 예, 서울 행정대학원 박사 수료하고 지금 논문 쓰고 있는 김창라고 합니다. 아, 예. 예, 처방사는 발표 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토론자분들께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예, 좋은 공부만 잘했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첫 번째 표지에 보니까 코리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원이 이제 고려죠. 고려에서 오는데 그 고려가 지방자치가 아주 잘 됐던 너무 강해서 문제였던 나라였는데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코리아가 조선처럼 이게 약화가 돼가지고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역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고려든 조선이든 신라든 그 지방자치라는 어떤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체제 같은 데 들면 철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음양응행이라는 철학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촛불도 해서 점화장치가 생겼고 그리고 정책의 창이 열리는 아주 좋은 시점에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재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대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또 더 중요한 게 설득 논리고 설득 논리에 필요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도 그렇고 이게 발표하신 분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이게 100년, 200년 제도가 안착이 되기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지 여기 관통하는 철학의 문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더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담배 끊는 것처럼 담배를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몰라서 사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데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구분을 좀 지어주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편하지 않을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두 분 더 받고 최 박사님과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원래 장을 펼쳐놓으면 잘 안 하시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여 뭐 질문하시고 싶습니까? 앞에 앉아 계신 분 없으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사를 마치신 분이 어떤 철학으로 이 지방자치를 재설계하고 재건축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최 박사님부터 해주시면. 네. 이 발제문 작성했을 때 제 문제의식은 뭐였었냐면 지금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 이번에 개헌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이런 여러 중앙 집권이나 혹은 그에 집중해야 될 권한들을 나눠주는 거. 그래서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 감사원 개혁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데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은 조항에서는 117조랑 118조 두 개밖에 없고 헌법 내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분권에 얼마만큼 권한을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아까 이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위임된 권한을 지방정부가 어떤 힘으로 그리고 그 지방정부의 어떤 구성원이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권 논의를 넘어선 지방자치, 주민자치 내시화 그리고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까지 동시에 고려해서 종합토론회를 거치는 게 어떻겠냐라는 문제의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했을 때는 일종의
이 토론회장, 이 발제문 작성에서 관통한 철학은 기존의 지방 분권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것을 위임받은 지방 정부가 실제로 더 지방 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 균형 개발과 지방자치 내실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용을 컨텐츠를 얼마만큼의 체계적인 내용으로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자. 그래서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외형을 취할 수 있는 내용 역시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관통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실을 다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혁 관련한 걸 단계별로 제시하는 질문의 답은 지금 제가 제안드린 안 중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사안 혹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법 내에서의 운영 방식 바꾸는 방안 그리고 가장 이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개헌 수준 헌법을 개정한 부분까지 다뤄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됐을 때 개혁 법안과 조직 개편 논의까지도 같이 병렬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개혁 관련된 것들은 뭐부터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박제에서 대부분의 개혁 과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실제로 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20개 과제에도 보면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그런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체계가 현재 없습니다. 제대로 물론 단체사무냐 기관인사무냐 자치사무냐라는 강학적인 구분이 있습니다만 각 개별 법에서 이게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정확하게 구분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일본의 경우에는 법정 사무냐 법정 수탁사무냐 완전히 자치사무냐로 구분을 했거든요. 국가사무냐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원도 따라가도록 하는 그것을 일본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해놓고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현재 준비는 돼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체계를 정리하는 문제랄지 지금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몇백만이 돼가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 그럼 어떻게 도시협력을 해야 할 것이냐, 특례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랄지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이걸 자치단체로 넘어가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너무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지속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정비하는 문제. 노무현 정부 때 정부혁신지방권위원회 제가 공공국장을 했습니다만 부처의 마음발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앙정부의 저항은 심합니다. 그런 문제랄지 그 다음에 도하고 시군구 간에 이 업무가 이렇게 명확하니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중첩이 돼 있습니다.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정할 문제랄지 사실 지금 최재인 박사가 지금 오늘 발제를 한 것 외에도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실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제들은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다음 정부 5년 동안에도 거의 어느 정도 스텝을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 117조, 118조 규정하는 문제도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또 법률학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지방자치학자들하고는 달리 법률에 임하는 문제, 죄는 법정주의 문제, 예를 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을 논의를 해보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법학자들이나 행정법학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방자치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5월 9일 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은 새로운 아니면 지금에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기구에서 이런 지방자치 관련 쟁점들을 깊이 연구하고 토의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까 전에 그 철학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철학까지는 안 가겠지만 원칙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철학 공부를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참여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지방자치를 효율성의 문제를 보는 건 사실 좀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늘 일을 할 때 결국 왜 중앙정부에게 밀리냐 하면 가치에서 중앙정부는 행정 차원에서 효율성을 강조하거든요. 이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회계 경험이 다시 편하거든요. 일도 잘 되고. 근데 사실 다양성은 대단히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다양성이 소중한 것은 그 다양한 가치들이 상호 협력하고 조화되면서 뭔가 또 다른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개성을 창출해내고 그런 과정에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가 정책 주체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대단히 민주주의에 걸맞는 만약 철학이 한다고 하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고 설령 좀 멀리 가고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 참여한 주민들이 자기가 주임을 인식해 나가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그런 다양성을 실현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행정이랑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정치학에서 보면 너무 효율성과 이런 걸 따진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민주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지 않나 심리적으로. 저는 사실 좀 더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만 다양성의 가치와 참여를 구현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이 없으면 오늘 마칠까 합니다. 우선 발제를 해주신 최재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김상현 원장님, 이호영 의원님, 최영진 교수님, 서정석 박사님, 정기현 정의원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한 내용들이 다음 정부에 그 지방자치 개혁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